닥터 마이클 맥키가 오늘 오하이오에서 처음으로 화상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주 경계를 넘어 오하이오까지 몇 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로 체포된 혈관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전 아내와 그녀의 남편의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 이중 살인 사건의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로우 앤 크라임에서 다루고 있으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오늘 마이클 데이비드 맥키 박사가 법정에 신속히 출석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그를 직접 봤습니다. 그는 12월 30일 전 부인과 그녀의 남편 살해 혐의로 오하이오로 이송됐습니다. 맥키가 오늘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기소 절차를 위해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출석한 모습입니다. 심리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맥키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교도소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는 가중살인 4건, 과가중 주거침입 1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 살해 시소음기를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제 맥키 변호사의 오늘 법정 발언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마이클 맥키 박사 변호를 맡은 콜럼버스 출신 변호사 다이앤 메나셰입니다. 그녀가 나측다면 여러 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로우 앤 크라임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에서 매우 존경받는 유명 변호사이며 이전에도 큰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하이오 출신의 의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명한 사건을 그녀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급하는 사건은 마이클 맥키 박사 사건과 다릅니다. 이것은 그녀가 19년에 변호했던 사건의 사진입니다. 윌리엄 휴슬이라는 이름의 의사는 환자들에게 대량의 펜타닐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슬은 처음에 살인 5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그중 11건은 재판 전에 기각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14건의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배심원단은 남아있던 14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휴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메나시 역시 매우 다른 종류의 사건이고 그녀가 다루게 될 싸움도 매우 다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맥키 박사가 연루되어 있으며 그가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과거를 꽤 깊이 파헤쳤던 맥키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모니크 테페와 결혼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전성은 사바테르스키였고 결혼 당시 1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곧 끝났습니다. 결혼 후 2년도 안 되어 이혼했고 17년에 법정에 가기 전 몇 달간 이미 별거 중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모니크는 소송을 제기하기 6개월 전 이미 맥키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로 돌아가고 그는 버지니아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남았습니다. 법원은 성격 차이로 모니크에게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맥키가 로노크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어가 버지니아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후 맥키는 집을 가졌고 모니크는 오하이오로 돌아가 삶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조사했을 때 맥키가 체포되기 전이었고 모니크가 이전에 결혼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온라인 파일만 보면 이혼 소송은 비교적 원만해 보였습니다. 이혼이 복잡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이번 이혼은 서류상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된 듯합니다. 물론 이혼이란 게 원래 그렇지만요. 하지만 물론 서류만으로는 결혼 생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찰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는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에게 일어난 일에 적어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이 살인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본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며 흔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의 스폰서인 PDS 뎁트는 신용카드, 개인 대출, 의료비 등 어떤 빚이든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DS 뎁트는 여러분이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맞춤형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소 신용 점수도 필요는 없고 미국 소비자 보호국 A+ 등급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신용카드 빚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힘들어하며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여러분 대신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곧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료 평가를 받고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pdsdebt.com/장애에서 찾아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pdsdebt.com/장애, pdsdebt.com/장애입니다.
테페 가족은 매키가 결혼 중 모니크를 언어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스펜서 테페의 매형 롭 미슬라가 있습니다. 그는 동료 안젤라 리비에게 로 앤 크라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8년에 모니크를 만났습니다. 스펜서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그녀를 소개했을 때였죠. 하지만 우리는 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크가 우리에게 그녀 얘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 대신 전 남편이라고만 불렀고, 솔직히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위협적이었던 괴물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스펜서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크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그녀를 한 사람으로서 바꿔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은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매키가 그 관계를 어떻게 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체포 후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은 매키와 과거 데이트했다고 최근 틱톡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사생활을 존중하겠습니다. 의견 요청에도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틱톡에 매키와 찍은 사진을 올려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며 17살 때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대부분 동안 관계가 계속됐고 매키가 그녀의 가족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게시물에서 그녀는 자신도 17살 때 의료계에 있었기 때문에 레지던시에서 매키를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매키가 모니크와 이혼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키가 이혼에 대해 자신에게 말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피해자였다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모니크가 사라졌고 그녀 자신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데리고 떠났고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혼이 어떻게 끝났든 간에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은 25일 12월 30일 태피 가족 사건이 가정폭력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 기술자 오세븐. 네, 어떤 사람의 집에서 안부 확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끔찍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살과 1살 된 두 어린아이의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이제 이 일로 부모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입니다. 12월 어느 날 아침 9시쯤 스펜서 상사가 처음 신고 전화를 했을 때 그 통화를 들어보면요. 30일 디스패처도 이 사건이 단순 실종 이상일 수 있음을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람, 스펜서는 저와 함께 일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고 저희가 그나 그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알겠어요. 그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그와 가족 집에 있는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있고 사업체의 소유주입니다. 직원들에게서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스펜서 테페는 최근에 치과 의사였고 두 골롬 빌리브 오브 출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30일에 시작됐어요. 테페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항상 출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스펜서 상사에게 전화했지만 상사는 그가 플로리다에서 휴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스펜서답지 않았고 사무실에 알리지 않고 안 나오는 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모니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더 걱정됐습니다. 무슨 긴급 상황이신가요? 경찰이나 의료진이 필요하신가요? 둘 다 필요할 듯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말하기도 지쳤어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앞뒤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내 대답은 없었어요. 안에서 아이들 소리와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지 그냥 집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밖에 있을 때 당신도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었어요. 방금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글을 다시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이 사건이 단순한 일상적인 일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디스패처가 확신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 경찰관이 태페의 집 대신 잘못된 집으로 웰니스 체크를 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콜럼버스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으로 경찰관이 실제로 몇 블록 떨어진 다른 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월 30일 오전 10시경 스펜서 상사가 911에 처음 전화한 지 1시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태페 씨 친구가 걱정돼 집에가 2층까지 올라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 친구는 4살, 1살 두 아이를 집에서 무사히 찾아 가족이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2층 침실에서 스펜서 태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사가 출근하지 않고 3시간째 연락이 안 됩니다. 저희는 현장에 있고 소리가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거기 있는 분과 통화했습니다. 전화 온 사람 확인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스펜서와 모니크가 모두 여러 차례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형사들은 현장에 남겨진 탄피를 수거할 수 있었지만 용의자는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태페 집 근처 경찰 카메라에 대해 들었지만 그 카메라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장면을 포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스펜서와 모니크가 살해된 시기 인근 가정용 감시 카메라 영상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12월 30일 새벽 2시, 5시 영상 제공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듯합니다. 네스트 카메라가 한 남성이 어두운 옷을 입고 스펜서와 모니크의 집 뒤 골목을 한밤중에 걷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이 살해당한 시각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인물을 용의자로 밝혔습니다. 카메라를 외면하고 독특한 걸음걸이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밤에 술집에서 집에 가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날 밤은 새해 전날이었고 기온은 화씨 20도대기였습니다. 1월 경찰 체포로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 치크필레에서 체포됐으며 이곳은 콜럼버스에서 7시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는 바로 모니크의 전 남편인 닥터 마이클 데이비드 맥키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직장 근처에서 체포됐고 일리노이 록포드의 의료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이곳은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관련 공격이었고 맥키는 모니크 테페의 전 남편입니다. 이웃의 CCTV에 용의자 차량이 사건 직전 도착하고 직후 떠나는 모습이 찍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은 이 차량이 맥키와 관련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차량은 일리노이주 록퍼드에서 발견되었고 맥키가 살인 사건 전후로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맥키의 소유지에서 여러 개의 무기가 압수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니빈 시스템으로 그 무기 중 하나가 살인 사건과 연관된 초기 연결고리가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맥키가 체포된 뒤 그의 과거를 조사 중입니다. 맥키는 오하이오주 제인스빌 출신이며 제인스빌은 인구 2만 5천 명 콜럼버스에서 1시간 거리의 도시입니다. 맥키와 사귀었다던 여성의 삭제된 틱톡에서 맥키가 입양됐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맥키와 잘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입양 기록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맥키의 가족사에 대해 우리가 가진 것은 일화뿐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의 성장 과정이나 왜 입양을 가게 되었는지, 언제 입양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사건 진행과 사실 밝혀짐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 중 하나로 그의 사회적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능을 꼽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학급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이었으며 미식 축구에서도 주 전체 명예 언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력서만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진학을 위해 제인스빌에서 콜럼버스로 옮겨 2006년 신입생으로 입학했고 학부와 의대를 각각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는 모니크 사바투르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2013년경 그들이 데이트한 듯한 페이스북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맥키는 현재 페이스북 프로필을 삭제했으며 언제 온라인에서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맥키는 15, 20살의 버지니아에 있었고 20세 에도 레지던시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니크와는 2017년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 그는 2022년에 메릴랜드에서 외과 펠로우십을 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혈관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혈관외과는 정맥과 동맥을 다룹니다. 외과 의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교육, 대략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2022년 그 펠로우십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찾아본 바로는 맥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해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체포 당시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 외과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은 알지만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 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외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이클 매키의 완벽한 배경과 링크드인 프로필이 점차 수상해집니다. 우리는 매키가 피고로 지목된 2024년 의료 과실 소송을 갖고 있으며 이는 2023년 시술과 관련됐습니다. 환자는 카테터가 자신의 몸에 잘못 삽입되었다고 주장했고 카테터가 부러져서 8인치가 넘는 조각 이 몸 안에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키가 시술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해당 시술을 한 직원을 교육한 책임으로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됐습니다. 상황이 수상해진 건 매키에게 소송 서류와 수정 고소장을 전달하려던 회사가 그를 찾으려 했을 때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법원 문서에는 마이클 매키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고 9번이나 그를 찾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매키에게 이 서류를 직접 전달해야 했지만 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작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대략 그가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보다 3달 전쯤입니다. 30일 남자는 매키의 주소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지만 응답이 없었고 매우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아침 8시 45분쯤에 다시 서류를 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인용합니다. 노크할 때 텔레비전 소리가 났고 내가 노크하자 텔레비전가 꺼졌습니다. 벨과 여러 번의 노크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8일 뒤인 10월 9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라스베이거스 외과협회에서 피터 카라벨라 박사와 대화했습니다. 이곳은 마이클 데이비드 매키가 일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동료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마이클 매키 박사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매키는 이 의료 그룹의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혈관외과 의사였고 병원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콜럼버스의 WSYX라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외과 그룹이 마이클 매키에게 제공한 주소가 실제 주소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매우 독특하다고 하며 의료 직업을 고르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매키가 혐의를 받는 범죄로 혈관외과 의사가 이중 살인 혐의로 기소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이클 매키와 연락을 시도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늦게 서류 전달인은 매키와 관련된 주소로 다시 찾아갑니다. 또 다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매키의 네바다 주 의료 면허가 2025년 6월에 만료된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수색을 계속해 라스베이거스의 다른 주소를 찾았지만 2025년 10월 20일 그 집에 갔을 때 한 여성이 문을 열었고 매키가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매키는 시카고로 이사해 락퍼드의 한 의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OSF 세인트 앤서니 의료그룹은 수사 협조 성명을 현지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매키가 체포 전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료그룹이 매키의 의료 과실 소송을 알고 있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경찰은 12월 30일 또는 그 전날인 29일 밤에 마이클 매키가 록포드에서 콜럼버스까지 약 7시간을 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차량에서 내려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의 집에 침입해 2층 침실에서 부부를 여러 번 총으로 쐈습니다. 그는 다시 차량에 올라타 일리노이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차량까지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용의자는 스펜서와 모니크가 살해된 시각쯤 골목길을 걷고 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그 용의자가 실제로 매키 박사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타고 있던 차량도 매키 박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이 살인 직전 콜럼버스에 도착해 직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매키 박사는 1월에 체포됐고 지난주 법정에서 송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법 집행기관이 그를 버카이주로 데려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금요일을 위한 무대가 마련됐고 매키 박사는 일반 항소 법원 심리에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의 한 방에 서서 자신의 사건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스티븐 쇼트, 댄 랜더, 셰일라 페이버가 주 정부를 대표해 첫 사건을 맡았습니다. 오하이오 주대 마이클 맥키, 사건 번호 6CR253입니다. 총 5가지 혐의로 4건의 가중살인과 1건의 가중강도 중범죄입니다. 각 혐의별로 3년과 6년의 총기 사용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다이앤 마나 씨가 마이클 맥키를 대신해 출석했습니다. 저희는 접수 사실을 인정하고 낭독을 포기하며 모든 혐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저희는 현 시점에서 보석 청구를 포기하나 추후 재청구 권리는 보유합니다. 무죄 주장 서류는 의뢰인을 대신해 작성 서명했습니다. 더 말씀드릴 내용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인. 무죄 주장서와 보석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맥키의 변호사는 그가 무죄를 주장했고 이번 심리에서 보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스카이 라자로 형사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로앤크라임에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으며 많은 주목받는 사건들이 처음엔 미스터리하다가 갑자기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오하이오에 있으며 자신의 변호를 위해 매우 중대한 혐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 변호사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제 말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죠. 아직 재판까지 멀었고 대배심은 일부 증거만 듣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첫 법정 출석은 그가 변론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조사관들이나 다른 변호인들을 영입해서 팀을 꾸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받은 초기 증거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 시작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마이클 맥키처럼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간주되지만 심각한 혐의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주장만 들었고 경찰은 마이클 맥키가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 사건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 의뢰를 맡으면 의뢰인과 단둘이 처음 나누는 대화는 어떤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때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은 이 일이 정말 일어났나요? 라고 묻기 전에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심지어 의뢰인에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라고 물어볼지 고민하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그녀와 신뢰를 쌓는 거죠. 그의 변호사는 사선 변호사입니다. 즉 가족이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해 사건을 맡아주고 수임료를 주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공공 변호사든 사선 변호사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여전히 신뢰를 쌓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과는 신뢰가 중요해요. 의뢰인은 당신의 결정을 믿어야 사건 중에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초기 대화들은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다루게 돼요. 이건 살인사건이라 보석으로 풀려나기 어렵고 구금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기본적인 정보를 얻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형사 변호사로서 당신이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나요? 그건 아마 변호사마다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언제 그 질문을 하고 싶은지도 각자 다르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경찰 보고서나 조사 자료 같은 걸 받기 전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게 가장 피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이유는 사건에서 이해상충이 생겨서 스스로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겁을 내서 의뢰인에게 너무 많이 묻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한번 알게 되면 다시 모를 수 없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대리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 그 사건에서 당신이 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아는 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과 방 안에 앉아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특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이클 맥키,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약 의뢰인이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게 변호사로서 그 사람을 변호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자신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면 변호사는 위증을 시키기 위해 증인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자백해도 변호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검찰 증거에 맞서 싸우거나 증거 배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증인석에 세워 나는 안 했어요라고 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게 바로 그런 영향을 줍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법정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계속 지키고 있는지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클 맥키와의 대화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모든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그의 변호 전략이 무엇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요, 경찰로부터 들은 바로는 폐쇄외로 텔레비전 영상과 차량 등록 정보를 통해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집에서 발견된 일부 무기가 범죄 현장과 예비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 집행기관이 밝힌 사실입니다. 그는 모니크 테페와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이클 맥키의 변호인이 맞서 싸워야 할 사건에 어떤 점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말이죠. 그들의 관계에서 어떤 사실이 드러나느냐에 따라 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그녀를 스토킹했는지 따라다녔는지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무기와 일치하는 탄도학 증거가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가 증언이 많아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특정 탄피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걸 보는 것처럼요. 제일 어려운 건 그게 진짜 그 사람이고 감시 카메라에 찍힌 차라면일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었다면요. 그곳은 그의 집이나 직장, 그런 것들과는 전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처음에 그들이 말한 바로는 시간대도 맞는 것 같고요. 변호사라면 가장 어려운 점은 저 사람이 정말 그 차에 있었는지, 그 차가 그의 차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그런 것들이요. 맞아요. 특히 알고 있다면 더 그렇죠. 경찰은 차량이 일리노이 록포드까지 추적됐다고 밝혔어요. 그가 살고 일했던 곳이에요. 저는 그가 시카고에 살았던 걸로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배심원들이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간다면 답을 듣고 싶어 할 질문들입니다. 이것도 다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형사 변호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이며 뛰어난 실력이 요구됩니다. 저는 그냥 TP 가족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대중적으로 좋은 이미지와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모두가 좋아하는 훌륭한 부모들이었죠. 그리고 형사 변호사로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걸 알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 대중이 그들을 주인공으로 본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명백한 악당으로 지목된 사람을 변호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건 몇 년 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 배심원 재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배심원을 화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 범죄의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신뢰성을 공격한다면 말이죠. 저는 그게 처음부터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적어도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언론을 어떻게 다룰지, 또는 사실관계 부분에 무엇을 넣을지에 대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분들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던 분들이었고 비극적인 범죄였으며 두 아이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피해자 이야기로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고 대중이 당신의 의뢰인을 미워하게 만들기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절대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거든요. 물론 누가 알겠어요. 증거 개시 과정에서 뭔가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사건들은 가끔씩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특히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올 때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게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리고 특히 재판에서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심원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당신을 싫어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해요. 알겠죠? 모두 꼼꼼히 확인했고 실수나 누락된 보고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해요. 방어와 재판 과정 내내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동정이 쏠리지 않도록 최대한 거리를 두는 거죠.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주목받는 사건에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범죄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전국 언론도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오늘 언론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언론이 있을 텐데요. 이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의뢰인을 변호할 때 언론의 관심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앞으로도 언론의 관심이 계속될 텐데요.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곤 해요. 사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카렌 리드 재판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그들이 언론과 상호작용한 것이 2번의 재판 과정에서 아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특히 더 그렇죠. 이런 사건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말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말을 번복하는 상황을 가장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규칙 안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알릴 수도 있겠죠. 사건을 변호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전문 윤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은 언론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언론과 전혀 소통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예요. 세상에 알려진 건 지방검사 측의 말과 제출 서류 내용뿐이며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싸움이에요. 아마 당신도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을 다루면 새 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정보가 자주 헤드라인에 오르니까요. 오늘은 마이클 맥키의 입장을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은 긴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니 앞으로를 지켜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스카이 라자로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로우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시청 및 구독하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